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흔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선출을 통해 헌재를 구성할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본 겁니다. 먼저 이경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가 뽑은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가운데 마흔여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이 침해됐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55일 만에 헌재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 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40여억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회가 뽑은 후보자의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겐 요건을 갖춘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최 대행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에게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 다수는 우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헌재는 국회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의 결정을 해달라고 한 데 대해서는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결정문의 취지부터 꼼꼼히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흔역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린 이후에도 최 대행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는 사실상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관련해 최상목 대행 측은 헌법재판소 판단에 불복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선고문에 담긴 내용이 많은 만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취지를 엄밀하게 분석한 뒤에야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까지 행사하는 건 과하다는 논란도 있었지만 선고문에 대행직도 임명권이 있다는 유권 해석까지 담긴 만큼 최상목 대행의 임명 의무 자체는 명료해졌습니다. 다만 복잡한 정치적 환경 탓에 마 후보자의 임명 시기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조한창 정대선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정치권과 국무회의 모두에서 거센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입니다. 늦지 않은 시기에 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한 총리가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그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최상목 대행 측은 이 같은 가능성도 고려 요소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임명을 유보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 퇴색되고 불복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 최상목 대행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마흔여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선거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죠. 구인 체제에서 파면 여부를 가릴지, 임명이 되더라도 기존 재판관 8명이 결론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흔여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헌재는 완전한 구인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관심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참여할지 여부입니다. 만약 참여하기로 하면 그동안의 변론 내용 숙지를 위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3월 중순으로 예측됐던 선고 시점도 상당 부분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 요지를 설명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간이갱신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헌재는 한두 차례 기일을 열어 신속하게 변론갱신과 종결 절차를 거친 뒤
구인 체제에서 파면 여부를 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변론에 참여해야 선고에 관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서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기존 재판관 8명이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는 이 모든 경우의 수는 결국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마 후보자 합류 여부는 의결 정족수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대통령 측은 헌재의 인용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셈법이자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헌법 정신에 위배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헌재가 거대 야당의 정치 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재판관 평의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재판부에 군 지휘관들의 진술조사를 제출한 데 이어 최종 변론기일 증거조사 당시 발표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기도 했는데 변론은 종결됐지만 양측의 여론전과 물밑 작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종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나라 정상화의 길이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제2의 김대엽일 뿐이라며 제2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법사위 통과 하루 만에 본회의에 올라온 명태균 특검법.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찬성표로 예상대로 어렵지 않게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에 더해 명태균 특검법까지 통과돼야 헌정 질서가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누구라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들이 명태균 특검을 찬성하고 있는데 여당을 향해선 유력 대선 후보들이 연루돼 특검에 반대하는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 명시 주장을 믿을 만하다며 신빙성의 힘을 보탰습니다. 명태균 씨가 좀 뻥은 있어요. 네. 즉 과장은 있지만은 팩트는 틀린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부결 당론을 정하고도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여당은 조기 대선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자 보수 초토화를 위한 정략적 법안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제2의 김대엽으로 재미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구속된 선거 브로커의 주장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처지부터 돌아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는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을 이용한 정치 공작 그만하십시오. 한심합니다.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와 이를 따르는 민주당 의원님들은 제발 거울 좀 보십시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여권 내부에선 명태균 특검이 현실화할 경우 유력 대권 잠룡들에게 상처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습니다. 결국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올 경우 여당이 내부 이탈표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이번 특검법 재표결이 탄핵 심판 또는 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릴 수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여권 내 대권 경쟁 구도를 고려하면 무기명으로 진행될 다음 표결에서는 표단속이 더욱 어려울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불러 조사합니다. 의혹 전반을 집중 추궁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 사건을 넘겨받은 뒤 처음으로 명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구속수감 중인 명 씨를 창원지검으로 소환한 겁니다. 다만 명 씨 측은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거듭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명태균 씨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검찰 조사를 믿을 수 없다. 특검을 가자고 하는 거고 특검에 가서 이 정치인들의 민낯은 어떤 것인지 그걸 밝히고자 해서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가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통화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라고 말했다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의 이름을 언급한 부분이 대표적입니다. 검찰은 또 김건희 여사가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을 밀라고 했다는 내용에도 주목합니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한 뒤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시에 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가 김한정 씨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준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한정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핵심 피의자인 명 씨를 하루 더 조사할 예정인데 추가 폭로를 예고한 명 씨가 어떤 진술을 내놓는지가 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민생경제 법안으로 분류되는 반도체 특별법과 상법 개정안이 여야 간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법안 협상은 더욱 어려워지리라는 전망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소관 상임위가 180일 안에 처리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야 하며 일정 기간 뒤에 본회의에도 자동 부의됩니다. 국민의힘이 제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자원위원회의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만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은 빼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여야가 합의한 부분부터 우선 넘기자는 겁니다. 52시간 예외 적용을 강조해오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알맹이를 쏙 뺀 보여주기식 법안으로 생색을 내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 본회의 부의까지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슬로우 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 트릭입니다. 실제로는 1년 가까이 묶어두면서 물론 상임위 심사의 속도를 내면 법안 통과 시점을 앞당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이 서로 다른 당 소속이어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조속한 법 처리는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즉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충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애초 2월 임시회 처리가 예상됐지만 여당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는 악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우원식 의장이 협상부터 하라며 법안 상정을 미룬 겁니다. 경제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삿바 싸움은 연금개혁 협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여야정 2차 국정협의회에서 일괄 타결 내지는 단판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법안의 시시비비를 떠나 여야가 뭐 하나 제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는 공언이 허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여야 간 주도권 싸움에 협상 공간은 더욱 줄어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론에 대해서 여야 입장이 엇갈렸는데 먼저 여당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예, 좀 또다시 원칙과 절차가 뭉개진 그런 불공정한 판결이었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선입 선출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탄핵안이 훨씬 더 빠른 결론이 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보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결과가 먼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가 어떤 자기 기관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 좀 이런 논란을 불러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많은 의구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영배 소장 대행이 이 국회 측에 힌트를 준 게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전체의 자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개인 자격으로 이 소송을 한 것 자체가 어떤 이게 각하 사안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런 논란을 치유하기 위해서 국회 측에 어떤 국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후 추인을 해와라. 라는 그런 식의 힌트를 줬다라는 것인데요. 네. 실제로 이 국회 측의 본회의 의결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낼 의향이 있으면 내시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어떤 뭔가 결론을 또 정해놓고 국회 측과 짬짬이로 협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결론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자체가 오로지 국회에 합의가 됐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국회 몫의 3인인 것이지 민주당 몫의 3인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 권한대행 측의 이 국회가 제출한 그 공문을 보시면은 이 교섭단체 추천인 명단에 더불어민주당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네. 재판관들은 양당이 모두 다 적혀 있는데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내용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좀 흠결이 있는 판단이었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국회에 합의가 됐다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 권한대행도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국회 합의가 안 됐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24년 12월 9일 날 국회의장 명의로 보낸 공문을 보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의 이름만 명기가 되어 있다면 또 100번 양보해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 공문서에 민주당에서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와 정계선 후보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이 세 명의 이름을 명기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되어서 공문까지 국회의장에게 발송을 해놓고서 이게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앞으로 국회에서 모든 공문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사람의 말에 대해서도 신뢰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객관적인 증거 이 공적인 문서인 공문에 의거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은혁 그 후보자와 정계선 후보자 둘 중에서 최상목 권한대행께서는 어떤 기준과 어떤 판단에서 마은혁은 합의가 되지 않았고 정계선은 합의가 됐다라고 판단한 거죠. 이것도 제대로 된 소명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마은혁 후보자와 관련된 그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더 빨리 한 것은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직결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안의 중대성이 커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결론을 내렸고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민께 사과하고 즉각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결정문을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주로 볼까요? 네, 사실 그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민주당 사실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좌시를 하는 것이 바로 국회입니다. 이를테면 헌법 불일치 이 판결이 나왔을 때 좀 즉각적으로 이 법률을 좀 개정을 한다거나 그런 불완전한 측면들을 치유해야 할 책임이 국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 법안들이 여전히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자체가 어떤 구속력과 강제력, 그러니까 즉 페널티가 없다라는 점에서 권한대행이 즉답적으로 따를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권한대행식이 그렇다라고 해서 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네. 이런 것들을 뭐 법사처, 법제처 등의 어떤 판결을 거쳐서 좀 추가적인 검증을 가지겠다. 이제 이런 좀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결을 좀 조속히 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입장인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판단을 하기보다는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기까지 조금 더 휴지를 가지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 임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그런 경우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고발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고발이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직무유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헌법재판관 임명해라. 여야 합의된 것이다. 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법정 미비 그러니까 언제까지 임명을 해야 된다는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임명하지 않는다? 이거는요. 법정 미비라는 표현보다 저는 상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명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이런 상식적인 부분까지 모두 법안에 담는다고 하면 우리의 법안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상식의 수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빨리 임명을 해야 되고 사실
이게 고민이 될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제대로 된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고민이 된다고 해서 어떤 방법이 더 나을까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더 큰 부정적인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전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빨리 임명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재판관 평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구인 체제로 복귀한 뒤에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낼 것인가 아니면은 마 후보자가 임명이 돼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빠질 것인가가 관심입니다. 여당에서는 어쨌든 지금 마 후보자가 임명이 돼도 이 탄핵 심판에서는 빠져야 된다 그런 입장인 거죠. 일단 야당 측에서 뭐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을 시키겠다라고 안 하고 고발 조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만약에 그런 식의 논리라고 하면 헌법 불합치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안들을 방치하고 있는 국회의원 전체가 고발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런 말씀을 좀 전하고요. 네.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변론 갱신을 또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마은혁 재판관이 참여하지 않았던 모든 이 11차례의 최후 진술을 포함한 변론들을 다시 갱신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약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윤 대통령 측에서 허락을 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네. 하면 한 2달 정도 재판이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보다도 민주당 측에서 이것을 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피선거권 박탈형이 지금 걸려 있는 이 허위사실 공표죄 재판의 2심 결과가 3월 26일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날 선고가 나온다라고 하면 633 원칙에 따라서 이 6월 말쯤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이 열린다라고 하더라도 출마를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든 이 3월 중순에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는 큰 합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이 이제 와서 추가적인 변론 갱신 없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그런 시간 지연을 민주당 측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 측이 조금 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헌재 구인 체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 그동안의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 체제로 결론을 빨리 내려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민주당 전체의 의견을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네. 민주당 내에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의견은 무엇이냐?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이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될 것이다. 그것도 네. 8대 0으로 될 것이다. 그런데 굳이 마은혁 재판관이 다시 탄핵 심판에 참여를 해서 또 갱신 절차를 통해서 또 갱신도 뭐 간이로 하냐 제대로 하냐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또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은혁 후보자가 참여하지 않는 것이 또 낫지 않겠냐라는 또 판단도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원칙대로 따진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과대로 임명을 즉각 해야 되고 또 임명이 되면 전원 합의체 그러니까 구인의 합의체가 다시 모든 것을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취지이기 때문에 네. 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정무적인 판단에 들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원칙대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본인이 판단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내가 이 시점에서 탄핵 절차에 참가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소신과 양심에 맞다면 참여를 하는 것이고 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갱신 절차는 또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과 합의를 해가지고 그 갱신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또 본인이 봤을 때 이게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하면 본인이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정치권이 왈가왈부할 어떤 시기는 지났고 헌법재판소와 마은혁 후보자에게 이제는 판단을 맡겨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할 굵직한 사안이 또 있습니다. 자, 명태균 특검법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바로 최상목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죠. 예, 사실 저는 이 정치권 전체가 이 명태균이라는 소위 사기꾼 브로커한테 이렇게까지 휘둘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거의 발언의 99%가 허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최근에는
그 본인이 원희룡 전 장관을 인수위에 추천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권 주자기도 하고 지난 선대본에서 정책본부장을 역임을 했었기 때문에 인수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니 인수위원장을 맡아도 어색하지가 않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추천해서 들어갔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분이 얼마나 그 자기 소위 이 정치권에서 약 파는 브로커에 해당하는지를 저희가 쉽게 알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언 하나가 나올 때마다 마치 신의 계시를 모시듯이 그렇게 발언을 하면서 이것을 급기야는 특검까지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민주당이 좀 비생산적인 정쟁에 매몰되어 있느냐 저 이것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개별 후보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이미 검찰 조사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기소를 하든 뭘 하든 결론을 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뭐 1심의 유죄 판결이 나고도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너무 과도한 이 도덕적 엄격주의를 저는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특검 자체도 이름만 명태균 특검이지 사실상 국민의힘 특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김건희 여사 특검과 내란 특검과 이 명태균 특검을 모두 다 합친 것이 그러니까 박스가리만 한 것이 현재의 명태균 특검이기 때문에 저희로선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민주당 입장에선 조기 대선을 겨냥해서 무제한 별건 수사, 무제한 압수수색, 이 일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겠다, 정쟁을 벌이겠다라는 속셈이 명백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수사가 애로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수백억의 추가적인 비용까지 소요되는 특검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어제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이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을 했었는데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저 개인적인 사견 전제를 말씀드리면 네. 저는 김상욱 의원은 탈당을 고려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에 100만 명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100만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 하나 저희가 합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집권을 해야 한다, 수권을 해야 한다는 대명제는 대전제로 가져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슨 원죄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원죄가 있는 정당은 집권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회사가 돈을 벌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대체 왜 정치를 하고 왜 정당인으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건지 전 개인적으로 의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천 학살을 통해서 다른 목소리가 못 나오게 차단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아예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하든 목소리를 내든 알아서 하실 수 있는 건데 아예 당론을 이 어떤 당의 존립이 걸린 당론 자체를 다 무시를 해버리고 집권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면 이건 정파성을 떠나서 정당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저희가 또 막 제명 이런 얘기 나오면 또 민주당에서 뭐 당내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얼마나 또 물어뜯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김상욱 의원이 정말 본인의 소신대로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대승적인 결단을 해달라. 저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그 박 대변인께서는 명태균에 대해서 사기꾼 브로커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한 사람의 발언에 민주당이 너무 매몰돼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가 사실 정의로운 정의의 사도는 아니죠. 하지만 명태균 씨의 주장만을 믿고 민주당이 그렇게 특검법을 주장한다고 하면 그러면 국민의힘의 어떤 주장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음성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당에서 많이 맞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때 국민의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앞뒤 내용 들어봐야 된다. 또 김건희 여사의 직접적인 육성이 안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명태균 씨는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 경고했었죠. 그때부터 특검하자고. 그런데 음성이 지금 공개됐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권선동 윤하원이 반대하고 있네? 근데 김영선 공천 돼야 되니까 뭐 이런 얘기 하셨고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거짓말한 게 드러났습니까? 본인께서는 그 윤상현 의원이 당시에 재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인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자기는 정진석 지금의 비서실장이 공관위원장인 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육성 그 음성이 그 공개가 됐는데 그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상현이한테 말한다고. 그리고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그리고 검찰의 조사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작년 11월에 이미 107쪽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카톡 280건이 이미 107쪽의 보고서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가 윤석열 대통령께 보고 안 됐겠습니까? 이때 비상계엄 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은폐된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도
이 검찰을 믿지 못한다. 특검해야 된다 말하고 있고 네. 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넘긴다 자료를 이런 말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민주당이 명태균 씨의 주장만을 가지고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음성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당도 떳떳하면은 의혹을 풀고 가야 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의혹을 푸는 방식이 꼭 특검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저희의 주요 주장이겠죠.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녹취록이 민주당의 손에까지 들어갔다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얼마나 더 많은 증거들을 확보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겠죠. 또한 현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로 형사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포함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비본질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여 명 이상의 수사 인력들, 민생 수사에 투입되어야 할 인력들이 무더기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좀 국가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특검을 무리하게 진행을 할 이유가 없다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론전 목적이라는 게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논의를 하는 것이 차라리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비명계 끌어안기를 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났는데 사실 임 전 실장은 비명계 중에서도 쓴소리를 이제 많이 한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앞으로도 쓴소리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어제 언급을 했더라고요. 어제 분위기 어땠다고 전해지고 있나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분위기는 사실 뭐 특별하게 뭐 갈등이 있었다라고 전해지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쓴소리 하실 거 있으시면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대신에 쓴소리를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인신공격이라든지 정말 우리 어떤 구성원들 안에서 상처를 주고 분열로 이어지는 그런 쓴소리라고 하면은 그것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당이 발전적으로 나가고 이재명 대표도 뭐 완벽한 신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점이 있고 판단이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분들이 또 좋게 지적을 해주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수용할 건 수용하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해명할 건 해명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민주당의 향후의 조기 대선에 대한 경선이 건전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는데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이재명 대표에게 강력히 얘기하겠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얘기한 바가 있는데 사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는 좀 유보적인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분위기 괜찮을까요? 저는 분위기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김동연 지사에게도 미션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저희 민주당에서 어쨌든 경제에 가장 밝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어떤 경제 관료로서의 경험과 노하우에 대해서 조금 민주당에게 정책적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통로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부정적이다, 유보적이다, 반대한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말씀이다. 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사에서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까지만 우리가 이 개헌이라는 얘기를 잠시 접어두자. 그리고 파면이 된다고 하면 조기 대선이 열리면 그때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활발하게 개헌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고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기가 약간 빠르다. 근데 그 시기도 지금 거의 다가왔기 때문에 저는 조기 대선 경선 과정에서 충분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생각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 택가리 정치만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을 때도 뭐 통합이란 키워드를 말씀을 하셨지만 바로 옆자리에 그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했던 이현주 의원을 배석을 시켰거든요. 또한 이게 개헌에 있어서도 지난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이 한 가지만 아젠다로 끌어오셨어요. 본인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도 투명하게 자신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책에 있어서도 뭐 이게 중도 보수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저희가 과민 반응할 필요도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2시간제 유연화, 뭐 정년 연장 같은 것들 결과적으로 소위 양대 노총, 귀족 노조한테 굴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국정예비체 내부 이 비공개 회의에서도 양대 노총이 반대해서 우리 코어 지지층이 반대해서 그런 안대를 받기가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진보나 보수를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민주당에 켜켜이 산적해 있는 그런 기득권 세력들, 양대 노총, 참여연대, 전교조를 대변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뿐인 실천되지 않는 어떤 개혁과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기득권만 비호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미래 세대, 청년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국정협의체 비공개에서 이재명 대표가 양대 노총 때문에 주 52시간 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까? 중앙일보에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 보도를 떠나서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비공개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설사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비공개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한 얘기를 이렇게 방송에서 아직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고 일부 보도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과도하다. 조심해야 된다. 보도를 가지고 말씀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국 상황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 여자친구를 숙박업소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남성이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차가 좁은 골목길에서 연이어 나옵니다. 서울 역삼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남성 A씨가 긴급 체포된 겁니다. A씨는 세금 정산을 하자며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또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기도 했습니다. A씨는 약 600m 거리에 있는 숙박업소 2곳과 주거지를 옮겨가며 범행했습니다. A씨는 이미 헤어진 사이인데도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자 화가 나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A씨가 검거될 때 경찰에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경기도 안성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량이 무너져 내린 사고와 관련해 관계 당국이 오늘 합동 감식에 나섭니다. 감식을 통해 시공 과정의 문제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인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김기수 기자. 네, 교량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붕괴 사고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무너져 내린 교각 구조물이 여전히 언덕을 따라 쌓여 있는 모습인데요. 중장비가 동원되는 잔해 수습 작업은 일단락된 상태입니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식에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공단 등 5개 기관에서 30여 명이 참여합니다. 앞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교각 위에 상판 구조물을 설치한 뒤 장비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합동 감식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구조물 잔해뿐만 아니라 교각 위에 올려져 있는 콘크리트 포, 시공 과정의 문제나 장비 조작 오류 등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상판 등의 설계나 제작 과정에서의 문제, 작업 중 안전관리가 제대로 됐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수사와 정부의 대책도 설명해 주시죠. 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사 전담팀은 현장 CCTV 영상과 공사 계획서도 확보했는데요. 이를 분석해 사고 원인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다친 현장 노동자들이 회복하는 대로 진술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 현장의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공사 현장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건설 현장과 고위험 교량 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오늘부터 3주 동안 긴급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국토부도 명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망사고 발생한 대형 건설사 이름을 다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명단 공개 때는 해당 건설사가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지도 같이 발표합니다. 또 건설사 최고 경영자가 직접 건설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에 나서면 공공부문 대규모 공사인 기술령 입찰 때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험 작업장에 안전담당자의 소속과 이름, 연락처를 부착하는 실명제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교량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그제 인천에 있는 빌라에서 불이 나 혼자 있던 초등학생이 2도 화상을 입고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집에는 빈 컵라면 용기만 가득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집안에 다 먹은 컵라면 그릇이 쌓여 있습니다.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4층짜리 빌라 꼭대기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10시 40분쯤입니다. 집안에 있던 12살 초등학생이 2도 화상을 입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파손된 부탄가스 용기가 현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소방당국은 작은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신장 장애를 앓아 어머니가 일을 해왔는데 화재 당시 집에는 방학을 맞은 아이만 혼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며 차후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후 2시 50분쯤에는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3개의 동이 탔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도 공항 외부 화재로 인한 항공기 운항 차질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광주 고선동에 있는 식품 저장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소방당국은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는데 60대 남성이 직접 불을 끄려다 얼굴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3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경기 의왕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시내버스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법상 치상 혐의로 50대 버스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3시 10분쯤 경기 의왕시 오전동 삼거리에서 10살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승객들을 정거장에 내려준 뒤 황색불에서 적색불로 바뀔 때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어린이 가운데 119명이 예비 소집에 나오지 않고 소재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19명 가운데 해외로 출국한 112명은 외교부와 해외 공관을 통해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국내 거주 7명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의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유선 영상통화를 하거나 행정정보를 활용한 거주지 방문 등으로 안전을 확인하게 됩니다. 광주에서 흉기 습격을 한 피의자가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숨지고 경찰관이 다친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피의자는 총상으로 인한 장기 내부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부검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규정과 달리 총격이 피의자 상반신을 향해 이뤄진 건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피의자를 경찰이 막아서며 격렬한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출동 경찰은 얼굴을 다쳐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급한 상황 속에 경찰은 피의자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에 이어 실탄을 3발 쐈습니다. 새벽에 3시 총소리가 빵빵 3번 나. 근데 우수수수수네. 그래서 내가 나가보려다가 무사서. 상반신에 총상을 입은 피의자는 대학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숨진 피의자를 부검했더니 사망 원인은 총상으로 인한 내부장기 과다출혈로 확인됐습니다. 실탄은 3발 쐈지만 한 발은 빗나갔고 나머지 2발은 각각 옆구리를 관통하거나 장기에 박혔습니다. 수사 핵심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부터 사격하기까지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피의자가 흉기로 공격한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 총기 사용 자체는 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규정과 달리 피의자가 상반신에 총을 맞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정확히 떼탭을 겨냥하면 떼탭을 맞을 건데 움직이다 보면 내가 떼탭을 겨냥했다 하더라도 반대로 오발선이 맞을 수 있잖아요. 경찰은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로 넘겼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딸 이름을 도용해 11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 의원의 1심 선고 재판을 오늘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하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은행 측이 대출을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속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진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한 일본인 여성 A씨를 공중 밀집 장소 추행 혐의로 지난달 말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방탄소년단의 데뷔 11주년을 기념한 행사에서 멤버 진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는 모습이 포착되며 성추행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팬들이 이에 대해 잇따라 진정을 제기했고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일본 인터폴과 공조 수사를 벌여 7개월 만에 피의자를 특정했습니다. 네, 북한이 지난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서해 해상에서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습니다. 통신은 보도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각각 7,961초와 7,973초 동안 1,587km 타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한 뒤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발사 훈련 결과에 만족을 나타냈고 핵무력에 보다 철저한 임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파악 중인데 일단 1,000명 이상 정도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군이 추가 파병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추가 파병 인원수는 계속 확인 중으로 최소 1,000명 이상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안 북한군이 전선에서 사라지기도 했지만 한 달가량 소강 국면을 지나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힌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Включав в себе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військових. Але до цього весь цей час, довгий час після того, як була розбита їх бригада, 4 тисячі людей, весь цей час вони не використовували північно-корейців. 북한은 지난해 10월 11,000여 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로 파견했습니다. 훈련 기간을 거쳐 대부분 서부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지만 현재까지 사상자가 4,000명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큰 피해에도 북한군 추가 파병이 감행된 건 트럼프식 종전 로드맵이 속도를 내면서 쿠르스크 탈환이 시급한 러시아와 더 큰 반대급부를 얻으려는 북한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파병 가능성이 있다고는 기존에 말씀드린 바 있고요. 이런 가운데 북한군 전사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도 북한으로 시신이 운구되는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병 사실을 공식화하지 않은 북한의 내부 상황과 비용 등이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지난주 세계적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벌어진 2조 원대 해킹 사건은 북한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밝혔습니다. FBI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가상화폐 탈출을 가능하게 하는 악성 코드를 심은 거래 앱을 유포했다고 현지 시간 26일 발표했습니다. 또 이들은 탈취한 자산을 재빨리 비트코인 등 다른 자산으로 바꾸어 수천 곳에 분산시켰으며 여러 차례 세탁을 거쳐 현금화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가계지출 증가율이 2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소비 심리가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이 29%나 줄고 통신 장비도 10% 넘게 지출이 감소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90만 3천 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2.5% 늘었습니다.
2분기 4.6%, 3분기 3.5%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2분기 연속으로 소비 지출 증가폭은 둔화했습니다. 반면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21만 5천 원으로 3.8% 증가했습니다. 소득이 증가한 만큼 가계 지출은 늘어나지 않은 겁니다. 자동차 구입은 29%나 감소했고 가구와 조명은 21%, 통신 장비는 11% 가까이 줄었습니다. 오락 문화 지출은 단체 여행비가 30% 가까이 늘며 11% 증가했습니다. 평균 소비 성향도 2분기 연속 하락했는데 돈을 번 것보다 덜 썼다는 의미로 통계청은 사회적 불확실성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가계소득은 6분기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4분기 근로소득이 324만 1천 원으로 2.3% 느는 등 사업소득과 이전 소득이 모두 늘었습니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119만 9천 원으로 3.7%, 하위 20% 가구는 121만 3천 원으로 3.0% 증가했습니다. 하위 20% 가구는 이전 소득이 늘었지만 고령 가구가 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했습니다.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은 5.28배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배율이 작아진다는 것은 빈부격차가 줄어든다는 것으로 분배의 개선을 의미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상승한 원달러 환율이 조만간 다소 하락해도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환율의 장단기 물가 전가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환율이 급등해 3개월 이상 유지된 경우 단기 물가 전가 효과가 0.31%포인트지만 장기 효과는 1.3%포인트로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을 동결하던 기업들이 고환율의 장기화로 뒤늦게 가격 인상에 동참하면서 환율의 물가 전가 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2,100여 개 기업이 1,400억 원의 세금을 잘못 신고했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이나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나 감면을 지나치게 받거나 사업 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 표준을 11개월로 환산하지 않는 잘못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을 표방하는 서울 한강버스가 다음 달 한강에서 시범 운항에 돌입합니다. 시는 시운전과 안전훈련을 거친 뒤 올 상반기 정식 운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한강의 새로운 수상교통수단이 될 한강버스가 아라뱃길을 거슬러 오르기 시작합니다. 선체의 양옆과 천정까지 넓은 통창 너머로 한강의 전경과 햇살 쏟아지는 강물을 바라보는 사이 한강버스는 한강다리 여러 개를 손쉽게 통과하며 목적지인 여의도까지 막힘없이 나아갑니다. 9호선이라든지 2호선 출퇴근 시간 타보시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앉아보시니까 어떠신가요? 한강버스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하이브리드 추진체를 달기 위해 선체를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밀물로 한강 수위가 높아질 때도 잠수교 아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납작하게 제작해 운항 구간을 강남까지 늘리고 시간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대중교통의 면모를 갖추게 됐지만 수상 대중교통은 처음이고 선박 제조 양식도 낯설다 보니 정식 운항이 올 상반기로 반년 이상 지연됐습니다. 새로 도입되다 보니까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선장님들 그리고 여러 항해사 그리고 승무원들이 여러 가지 접안, 이안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들이 좀 필요하고요. 시는 접근성을 위해 버스 노선 조정과 따릉이 부지 조성도 끝낸 상태로 버스 승강장에서 선착장까지는 도보 5분 내 접근이 가능합니다. 한강버스는 무제한 정액권인 기후동행 카드와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도 적용되는데 이 때문에 운항 수익은 마이너스지만 선착장 영리 사업을 통해 2년 뒤부터는 흑자 전환할 수 있다고 시는 기대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중국에는 관세 10%를 추가로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우리 산업장관이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또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유예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4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강요회의에서 4월로 미룰 것처럼 말했지만 다시 3월 4일을 D-Day로 못 박은 겁니다.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도 같은 날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It's 10 plus 10. In 10 case, plus 10. was there confusion on that? There was, sir. Yeah. Okay, 10 plus 10. It's the second 10.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밀수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며 관세 부과를 감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결국 미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거란 지적에도 미국의 이익이 더 크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I put a lot of tariffs on in my first term, and we made tremendous amounts of progress because of those tariffs. China paid us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billions. 이런 가운데 미국을 찾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트럼프 관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러트닉 상무장관을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철강 알루미늄 관세 문제 등과 함께 미국이 중시하고 있는 조선업 협력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침 미국 해군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하나그룹의 자본과 기술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Hanwha's recently bought the Philadelphia shipyard, so they're going to look at enhancing that and making that better. So bringing their capital and skill sets here, I think, will be important. I think this is very, very critical thing you've pointed out. 중국에 비해 군함 건조 능력이 크게 뒤처진다는 판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이 트럼프 관세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올 카드로 사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다음 달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발효할 것이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실망감의 여파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45% 내린 43,239.50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1.59% 급락한 5,861.57, 나스닥 종합지수는 2.78% 폭락한 18,544.42에 장을 마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예정대로 다음 달 4일 부과한다고 언급하면서 사흘 만에 국제 유가가 반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 대비 2.52% 상승한 배럴당 70.35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국제시장 비교 대상인 브렌트유 4월 인도분은 전장보다 2.08% 오른 74.04달러에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에서 하루 400만 배럴, 멕시코에선 4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는 가운데 트럼프가 두 나라를 상대로 다음 달 4일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것이 유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를 앞둔 가운데 재판부는 오늘도 증거 분석과 자료 검토를 하며 평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 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시킬지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자, 오늘도 재판부 평의가 진행되죠? 네, 현재 재판부는 오늘도 철통 보안 속에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별도의 회의 공간에 8명만 참석하는데 도청 감청 장치도 설치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제시됐던 양측의 증거를 검토하고 증인들의 진술을 비교하며 쟁점을 정리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변론은 종결됐지만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각각 참고 자료를 제출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며 여론전과 물밑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헌재가 어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는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언제쯤 임명을 할까요?
네, 어제 헌재 결정 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고는 했지만 결정문을 살펴보겠다며 구체적인 임명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정치적 환경 탓에 마 후보자의 임명 시기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정치권과 국무회의 모두에서 거센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또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임명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임명을 유보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복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최 권한대행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지도 관심인데요. 합류 여부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네, 만약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9인 체제로 완성이 되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마 후보자의 합류가 결정될 경우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해서 3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선고 날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변론에서 나온 증언과 증거조사 과정을 녹음 파일로 재생해서 들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 핵심 내용을 설명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간이갱신 방법도 있긴 하지만 대통령 측에서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변론에 참여해서 선고에 관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서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지금의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며 모든 건 재판부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했다면서 비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 건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즉각 헌재 9인 체제 복원을 서둘러 매듭지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도 헌재가 최 대행의 헌법 위반을 확정했다고 환영하면서 최 대행의 국민께 사과하고 헌재 결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또 마 후보자가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참여하더라도 공판갱신은 필요하지 않다는 법 해석을 내놨는데 탄핵 선고 지연을 우려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형식적 다수결 원리만 인용한 것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헌재 결정이 나와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면서 최 대행이 마 후보 임명을 미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식적인 다수결 원리만을 인용한 채 이를 인용했다는 것은 헌재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다. 다만 헌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아니라며 마 후보의 재판관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청구 등을 헌재가 기각했기 때문에 최 대행이 임명을 미룰 수 있다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정은 결국 옳은 결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복 여부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제 공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도 맞물려 있어서 최 대행의 선택에 따라 전국은 또 한 번 요동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계엄의 여파로 민주주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순위에서 10단계 급락해서 최상위 국가 범주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IU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서 한국은 전 세계 167개국 가운데 32위를 기록했습니다. EIU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 뒤 이어진 정치적 교착 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창원에서 명태균 씨 소환 조사를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명 씨가 거론하고 있는 여권 정치인들로 검찰 수사가 본격 확대될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 먼저 어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우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7시간 반가량 명태균 씨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명 씨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 나선 첫 조사였던 만큼 기존의 창원지검에서 수사한 내용 전반을 재확인하면서 조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는 가감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겠다며 오후 4시부터는 변호인도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윤 대통령 부부 자택에 찾아가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출력물을 전달했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명 씨는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는 또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를 불법으로 조작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네, 조사에서 여권 정치인들 언급도 있었다고요? 네, 명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적이 있다고 거듭 주장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오 시장 의혹의 경우 이미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선상에 올린 상태인데요. 오 시장이 후원자 김한정 씨를 통해 명 씨에게서 비공표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그제 김 씨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오 시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명 씨는 어제 조사에서 오 시장을 만난 적이 기존 진술인 4차례보다 더 많은 7차례 정도라고 주장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오전 10시부터 창원지검으로 명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인데요. 오늘 명 씨의 추가 진술을 통해 향후 검찰 수사가 윤 대통령 부부에 더해 유력 대선 주자들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계엄을 공모한 의혹을 받는 여러 군경 관계자의 정식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재판부는 우선 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경 관계자 5명의 공판 준비 기일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는데 첫 정식 재판은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공판 기일부터는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모두 직접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검찰은 증인만 500명이 넘을 거로 예상했는데 재판부는 오는 20일 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첫 공판 기일에 곧바로 증인 신문을 시도하는 등 빠른 진행을 예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장관 등 5명의 피고인이 모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이 과연 내란인가를 우선 판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야 군경 관계자의 공모 가담 여부가 인정되는지 따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 측은 3차 준비 기일에서도 국가 비상사태 요건을 검찰이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내란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24일 2차 준비 기일이 예정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본격화하면 더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사건 재판은 병합돼서 한 번에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공범들과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사건 재판이 병합됩니다. 내란 사건 재판부가 공범 6명 가운데 쟁점이 비슷한 3명을 묻기로 한 겁니다. 조지호, 김봉식 경찰 수뇌부 2명은 따로 재판을 진행하되 궁극적으로는 병합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같은 쟁점끼리 먼저 병합해서 진행하고 내란인지 아닌지 다투게 되는 시점에는 한 번에 심리하겠다는 게 재판부 구상입니다. 재판부는 내란죄 성립 여부가 중요하다면서 결국에는 다 병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의 공소장 내용이 대부분 겹치는 데다 검찰이 예고한 증인만 500명이 넘는 만큼 효율적인 재판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했던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포함해 다른 공범들과 함께 형사재판정에 서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변론은 물론이고 판결 선고까지 함께 듣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며 사건을 완전히 합치는 대신 사안에 따라 공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 심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정식 재판 절차에 돌입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 병합 여부는 2차 준비 기일인 다음 달 24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판단과 국회 명태균 특검법 통과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공이 넘겨졌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점도 변수가 되면서 최 대행이 언제 어떻게 결론될지가 관심인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헌재 판단에 따라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최 대행이 거부할 명분은 사라진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헌재법에 보면 언제까지 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또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이 이제 주목되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국에는 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인정을 하고 지금 현재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 부분 국회의 이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함으로써 이 권한쟁의 심판이 이 마무리가 됐던 사안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최상목 대행이 아무래도 임명 자체는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이는데 다만 그 시점에 대해서는 이 헌법재판소법 이 66조 1항을 보면 이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 이 상대방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 이게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이 없다 보니까는 이 즉시 임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현재 지금 이 선고에 대한 이 결정문을 이제 검토한 다음에 그 법리에 따라서 임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변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자,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다라고 반발했는데 그러니까 마 재판관이 만약에 임명되면 진보 성향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관 중 3명이 기각 의견을 내도 대통령에 파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려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헌법재판소법 23조를 보면 이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인용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8인 체제 같은 경우에는 인용 의견이 5명 그리고 기각 의견이 3명이라고 한다면 기각이 되는 것인데 9인 체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기각 의견이 동일하게 3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파면의 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아무래도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 6인의 이 찬성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마 후보자의 헌재 선고 참여 여부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 시기, 선고 시기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는데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만약이라도 이 마은혁 후보자가 이 대통령 선고, 이 파면 탄핵 관련 선고 전에 임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헌법재판소법 23조 2항을 보면 이 종국 심리에 관여한 심리에 관여했던 재판관만 이 선고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심리에 그렇다면 만약 후보를 이제 재판관이 되겠죠. 재판관이 되면 그때 당시에 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이 심리에 참여한다는 것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변론 기일을 한 차례 재개를 한 다음에 변론 기일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론 기일에 이 재판관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재판관 이 변경을 이유로 한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있고 이 갱신 절차를 거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어느 정도의 변론 기일이 소요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라고 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현재 이 탄핵 사건의 선고 기일이 언제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변수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헌법재판소에 공이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 갱신 절차에 대해서도 또 지금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의 간이한 방법으로 이런 갱신 절차를 좀 간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요. 헌재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예, 이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이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갱신에 대해서도 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 형사소송법의 갱신 절차 같은 경우에는 간이로 이 검찰과 피고인이 다 동의한다라고 한다면 간이로 이 부분 갱신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전체적인 녹취록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녹취 파일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형사소송 규칙을 개정을 해서 이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간이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까지도 이 헌재 사건에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변론 재개를 한다고 했을 때도 이 간이한 공판 절차의 갱신을 통해서 이 부분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 기일이 언제까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법리 적용에 대한 변수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명태균 특검법 관련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명태균 특검법 어떤 내용이기에 지금 여당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이 명태균 특검법이 어제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고 그렇게 되면 이 헌재 이제 정부에서 이송이 됩니다. 정부에 이송이 되고 이송이 되면 그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 다시 한번 국회에서 이 제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 여당 측에서 반발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이 명태균 특검법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부부에 대해서 2022년에 대선 경선 과정에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또 2022년 지방선거 또 재보선 그리고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 있어서 불법 여론조사라든지 이에 대해서 어떤 공천 거래를 한 의혹이 있는지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창원 산단이라든지 이 정부나 지자체의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의혹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이 선거 관련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는 일단 여당 측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최 대행이 제2요구권 행사 기간이 이제 15일인데 이 15일을 다 쓸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면 마 재판관 그 후보자 임명도 그렇고요. 지금 명태균 특검법 관련돼서 제2요구권도 혹시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이 되지 않고 복귀하게 된다면 그 선택을 그 국무총리에게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좀 추정할 수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이 대통령이 일단 직무 정지가 되면 이 국무총리가 대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한덕수 총리도 탄핵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직무 정지가 되어서 최상목 대행이 지금 현재 이 사안을 다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탄핵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헌재에서 사건 선고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그 선고가 이뤄진다라고 한다면 최상목 대행이 아닌 한덕수 대행 체제에서 이 부분 관련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제2요구권이라든지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이 최상목 대행이 본인이 결정하지 않는 그런 방향을 검토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당은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데 따로 특검법까지 필요하느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사의 실익이 있을까요? 예, 일단 특검법이 언제 공포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특검법이 공포될 당시 이미 관련 사건의 수사가 다 마무리가 됐고 이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기소가 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수사할 것이 없기 때문에 특검법의 통과가 이제 의미가 없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특검법이 공포될 당시에도 추가적인 수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든지 아니면 이 검찰에서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지만 그와 별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 특검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제2요건이 행사가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다음에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공포라든지 본회의 통과 이런 부분에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에 따라서 이 필요성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검찰이 명태균 씨를 어제도 조사하고 오늘도 조사한다고 합니다. 일단 어제 조사에서 명태균 씨는 어떤 주장을 펼쳤습니까? 예, 일단 어제 조사에서 이 명태균 씨가 이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그 의원의 공천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부인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 이 여론조사를 불법적으로 조작을 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부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이 여당 유력 정치인과도 관계가 있었다라는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오세훈 시장과 현재 4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7차례 만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도 검찰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자신의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폭로는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이 명태균 이른바 황금폰에 담긴 육성 녹음이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녹취 속의 당사자의 주장이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 이 녹취 파일이 두 가지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인과 그리고 지금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와의 통화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본인과 제3자가 통화를 하는데 이 3자와 통화에서 그 혐의 당사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하는 내용의 통화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 사실관계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지 이 신빙성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 녹음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형사 사건에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이 증거 능력으로서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증거 능력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이 통화에서의 사실관계가 실제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녹음 파일 외에 다른 물증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뭐 예. 이체 내역이라든지 뭐 이때 당시의 통화 기록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이 하나의 근거, 단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녹음 파일만 가지고 전체 사실관계를 다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좀 구분해서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단서는 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그 신빙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런가 하면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도 지금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자, 오 시장은 명태균 씨를 중앙지검에 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자, 검찰은 대납 의혹을 받는 그 사업가 김한정 씨를 압수수색했는데 오 시장에 대해서도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이 관련자라고 알려져 있는 김한정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것은 이 수사를 해볼 그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조사는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 오세훈 시장이 현재 이 명태균 씨를 고소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고소인 조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는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부분 대면 조사가 이뤄질 것인지 아니면 그 서면 조사로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조금 명확하게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그 시점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다른 사건 이 사실관계를 조금 더 명확히 한 다음에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이제 내란 수사, 내란 재판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이 병합됐는데요. 자, 한 명씩 살펴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김용군 전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세 명의 재판이 병합됐습니다. 자, 어떤 이유로 병합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예, 이 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군 관련 지시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군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병합한다는 것이 한 개의 사건처럼 묶어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 개의 사건처럼 묶어서 진행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이 군 사령관들 중에 구속 기소가 된 사람이 이 세 사람 외에도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외에 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군 법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이유가 현직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당시에 이미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일반 재판부에서 진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사실관계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밝혀질지를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재판부가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예, 일단 앞서 말씀하셨던 이 세 명의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군과 관련해서 선관위에 출동을 했던 그 사실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한 부분이 주된 쟁점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 경찰이 국회에 어떠한 목적으로 갔었는지, 또 체포조 관련해서 인력을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이런 부분 관련 이 군과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은 각각으로 진행을 하고, 나중에 결국엔 이 5명 모두 내란죄의 성립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요 종사자 혐의를 이제 검토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일부 병합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재판도 이들과 병합이 이루어질지가 관심인데, 이건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예, 결국에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이 되느냐가 이 나머지 사람들의 주요 종사자 혐의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최후에는 병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예. 다만 지금 현재 이 병합을 하는 것이 재판의 진행이라든지 실체적 진실 발견에 더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이에 대해서 그 시기를 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는 6월 마지막 시즌 공개를 앞두고 서울 성수동에 오징어 게임 체험 공간이 오늘부터 문을 엽니다. 인기 콘텐츠를 오프라인에서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욕, 마드리드처럼 세계 주요 도시에서 선보인 오징어 게임 유료 체험관이 6월까지 서울에 상륙합니다. 저도 이처럼 게임 참가복을 입고 번호를 태그해서 게임에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영희가 돌아보면 얼음, 노래가 나오면 달리기. 핑크가드들이 돌아다니며 매의 눈으로 움직이는지 지켜봅니다. 해외에서 중독성 강한 노래로 화제가 된 둥글게 둥글게 놀이도 해볼 수 있습니다. 노래에 맞춰 신나게 돌다가 불이 들어오는 곳에 먼저 서면 됩니다. 저는 보물찾기 게임장에 나와 있습니다. 숨겨진 태그 장소를 찾아서 이 팔찌를 대면서 다니는 건데요. 저도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한 회차에 30명이 한 그룹이 돼 게임 6개를 체험합니다. 손목에 찬 밴드로 점수가 자동 계산돼 우승자가 가려지고 최후의 1위는 전체 상황을 지켜보는 프론트맨 공간에서 여유를 즐깁니다. 이처럼 독창적인 세계관과 세계적인 팬덤이 있는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IP를 확장한 체험관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We will continue to develop these touring attractions and tour them globally. We've had a tremendous reaction so far from fans around the world. 오징어 게임 시리즈 흥행과 함께 이를 활용한 먹거리와 굿즈 등도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콘텐츠 IP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독감 유행이 한풀 꺾였지만 새 학기에 2차 유행이 나타날 수 있다며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새 학기 집단 생활을 하는 학령기 아동이 수두나 백일해, 독감 등에 걸릴 수 있어 개학 전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독감 환자는 6주 연속 감소세지만 7세에서 18세까지 소아청소년 환자는 1000명당 24.2명에 달합니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생후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의 독감 백신 접종률은 69.3%로 10명 중 3명이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전국 시도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관련 상담과 검사, 진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온라인 학교의 법적 근거가 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소속 학교에 개설된 과목 이외에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방송과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 수업을 원격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법안들은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술병에 음주의 건강상 위험 외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와 그림이 표시됩니다. 현행법은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만 술병에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회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나 그림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또 의료법 개정에 따라 고위공직자와 자녀, 연예인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병무청장이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월) 마지막 날인 오늘 봄의 기운을 만끽하기 참 좋겠습니다. 볼을 스치는 공기가 제법 부드럽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아침 영상권에서 출발한 서울은 한낮에 10도 가까이 더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계절의 시계가 약 한 달가량 앞선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무척 큰 만큼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은 쑥쑥 오르겠습니다. 서울 12도, 대구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하천이나 저수지 등 얼음이 갑자기 깨질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이 포근해지니 어김없이 초미세먼지의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낮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짙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3일절 연휴 동안 비바람과 함께 궂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 호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 비가 시작돼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은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많은 눈이 내리겠고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영동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수요일까지 눈이 길게 이어지면서 최대 50cm에 달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대신 오랫동안 이어진 건조함은 해소될 전망입니다. 연휴 동안 강한 바람이 불면서 항공기와 여객선의 지연과 결항이 우려됩니다. 사전에 운항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고 비바람과 폭설이 예보된 만큼 차량 월동 장비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지입니다. 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